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일정과 구상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김종필 전 총리 병문안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대한 찬사가 일제히 쏟아졌는데요. 보수의 심장, TK에서 당협위원장까지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실지요? 홍준표 대표의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발전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앞으로 챙길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표님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합니다만 참 오로지 당과 나라와 국민을 선진하고자 하는 그 결의가 곳곳에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TK 지역에서 한국 우파가 괴멸된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당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이 두 분 더 계십니다. 이지수 미국 변호사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홍준표 대표가 김종필 전 총리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는 지난 삼김 시대 워낙 그때는 낭만이 있었지만 요즘은 삭막하다.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도 웃는 얼굴이 참 좋다. 홍준표 대표 그 미소를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하네요. 이 시점에 저 병문안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저희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아마 최근에 몸이 좀 많이 쇠약해진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9순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마 이제 음식을 못 드셔서 아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그 남북 관계라든지 뭐 국정 운영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뭐 이야기를 아마 측근들이 전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있는 것 같고 아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의 이제 그 당의 정당의 이제 제1야당의 대표랑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이제 병문안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과 비슷한 뭐 상김시대 이야기도 하고 또 네. 현재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상황들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보수의 어떤 그 재건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보수의 어떤 뭐 상징처럼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들과 자기의 이미지를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승 효과를 누리기 위한 뭐 그런 뭐 방문으로 뭐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홍준표 대표가 지금 얘기한 상김 정치할 때는 뭐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네. 좀 삭막하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김 정치 시대가 낭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극적으로 화해할 땐 또 화해하고 네. 서로 간에 동지애적인 게 서로 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같이 함께 할 때는 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낭만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준표 지금 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낭만적인 거에서는 한참 좀 멀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막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과거 이력과 관련해서 자서전에 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이 논란이 됐었고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들하고 만나는 부분도 뭐 뱁새는 아무리 하더라도 그냥 나는 황새의 길을 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과연 낭만을 찾아서 얘기를 할 정도의 어떤 모습들로 비교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청와대의 회동은요. 오찬을 드시는 건 결국 안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청주 그리고 수해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도시락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던데요. 그 청와대는 첫 모임인데 첫 모임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모임은 뭐냐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각 당 대표들이 가서 뭐 축하 겸 뭐 결국은 이제 그런 축하 모임 비슷하게 되겠죠. 왜냐면 가서 축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야당 대표라도.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심사가 지금 별 편치는 않거든요. 않은데다가 뭐냐면 한미 FTA 나한테 매국 노력하고 그렇게 몰아세워놓고 지금 하는 거 봐.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왜 나한테 그럼 사과 안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말싸움하고 그런 데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글쎄요. 그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이제 홍준표 대표로서는 바로 그런 자리에 가서 축하 모임 같은 데 가서 여럿 중에 하나로서 가서 축하드리고 이런 모양새는 취하고 싶지 않다. 적어도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만약에 청와대에서
1대1로 좀 봅시다. 이랬으면 갔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다음부터는 오라면 언제든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도 자기 이 비중 같은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때 나는 수해 현장에 네. 우리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에 내가 있었다. 이걸 또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예. 아무래도 선명성 있는 야당,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할 수 있는 진정한 영수, 물론 영수라는 말은 홍 대표가 안 썼습니다만 회담의 적격자는 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듯이요.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도 감자 캐러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수해 현장, 민생과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이 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시락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 영수회담 제의는 벌써 일찍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때 꼭 지금 뭐 수해가 물론 그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굳이 그 19일 날 이제 예정돼 있는 19일 날 가야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렇다고 뭐 명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안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치적 명분이 서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현재 상황 수해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가겠다. 그 하루 종일 이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갈 수 없다라는 식의 하나의 명분 찾아내기에 불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네. 이진권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대표에 첫 취임하고 나서 방문했던 것도 추미애 대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당들은 네. 의석수로 보나 뭐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카운터파트로서는 인정해 줄 수 없다.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태들이 아직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런 1대1의 관계지 이것이 지금 5당 전체 중에 one of them 하나 그중에 한 명으로서 나를 초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복심이 아마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이제 그 G20 회의를 갔다 온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뭐 그거 웬만한 거 언론에서 다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모습으로 가지는 않겠다. 나도 역시 제1야당의 상당한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의 의석이다.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의 모양이긴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 지금과 같이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의 당대표로 취급할지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땅의 산업화를 이뤄서 5천 년의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중심 세력 TK. 오늘 토론회에서는 서면을 대신 보냈습니다만 대구 그리고 TK 지역, 경북 지역에서의 홍준표 대표는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정말 이 보수 정권, 보수 정당, 네. 보수 정당의 정말 재건 이게 지금 굉장히 당면한 목표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를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별 지지도를 봐도 특히 20,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뭐 지지도가 상당히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네. 위기지 않습니까? 또 지역적으로 봐도 사실 뭐 TK 이외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지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당을 이끌어가는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뚫고 나가면 본인이 좀 전국 정당을 다시 한번 재건을 하고 지지를 좀 높여 나가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3년 뒤에 있을 총선을 겨냥해서 대구 지역에 당협위원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 대구의 당협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뭐 당장 지금 또 뭐 국회의원 지금 총선을 지금 경쟁해야 되는 그런 당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이야기 자체가 결국은 나는 나 살겠다. 나 살기 위해서 그냥 당선이 확실한 TK에 가서 빨리 지금 말도 꽂고 거기서 그냥 쭉 이제 국회의원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또 당에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한편 그런데 당에서는 뭐 보수 재건하겠다고 지금 토론회도 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지금 대구에 가서 그냥 당협위원장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연 이게 지금 보수의 혁신인지 저는 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당대표로서 오히려 이제 보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당대표의 어떤 위치를 다시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네. 어떤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뭡니까? 이순신 장군의 사직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직생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막상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안전한 길, 편한 길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당내에서도 그렇게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번째로는 그럼 왜 그렇게 그러면 대구로 가려고 하느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대권을 생각하는 행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의 자유한국당이 확실히 뿌리를 받고 대구의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 존재 가치를 부각시켜서 대선에 출마를 해야 그래야 대선으로서의 가능성, 그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계산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비어 있는 자리에 당협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길게 보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대구 쪽 의원들 당협위원장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우표 취소하는 건 이건 부당하다라면서 기자회견까지 열던데 말이죠. 여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가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대구 TK 지역의 그 정서를 잘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홍준표 대표가 말이죠. 홍준표 대표가 후보로서 네. 거기서 표를 가장 많이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24%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 구미의 백승주 의원, 예. 그래서 이제 네, 이완영 의원까지 보이네요. 이 대구 경북 여기야말로 내가 앞으로도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네. 저도 TK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도 경북 출신이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면 TK를 정말로 어떤 특정 정파의 그런 기반으로서 완전히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은요 홍준표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를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말함으로써 대구 경북의 문신의 폭을 그렇게 좁혀놓으면 안 되고요. 대구 경북의 사람들의 위상을 그렇게 낮춰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여기서 가장 많이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인사는 좋지만은, 네. 여기야말로 우리의 번산이라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대구 경북은 옛날에 호남이 다른 지역에 의해서 호남이 고립됐듯이 대구 경북을 홍준표 대표가 고립시키고 나면 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그 기반 자체를 위축시키는 게 되니까 그 정치적으로 보더라도요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물론 이제 지방선거도 있지만 총선은 앞으로 3년 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왜 이 장기적인 먼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을 좀 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해야지. 당장 앞에서 내가 지금 당장 당협위원장 맡겠다. 당장 여기를 기반으로 하겠다. 당장 여기서 지지를 얻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표에 대해서는 저도 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네. 아니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건 해주지 않겠다는데 그걸 굳이 가서 그렇게 사정하듯이 혹은 반발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네, 홍준표 대표는 그렇지만 정치보복쇼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청와대 이번 회동은 다음으로 가는 걸로 하고 네. 한국당도 실패한 기득권 세력일 뿐이라고 평가는 하는데요. 정치보복과 관련해서 잠시 뒤에 민정수석실 앞에서의 서류, 파쇄기처럼 보였던 그러나 검증기처럼 보였던 장치를 해체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캐비넷 문건과 관련해서요. 정치보복전이라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단계를 높이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먼저 들어보실까요? 자유한국당 정태혁 원내대변인입니다. 그렇게 나온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이거를 약 열흘 이상 들고 있다가 카메라 기자들을 부르고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몰랐던 땅속에 파묻혀 있던 서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상당히 정략적인 냄새가 나고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아닌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까발레가 전 정권을 망신 주기 시작하면은 예. 아마 이 정부도 다음에 반드시 그런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문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극렬한 반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등식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은 곧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이런 식의 등식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건이 나오고 사회적 파장 내지는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지금 어떻게든지 지지세를 회복해보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자꾸 어떤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극렬하게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식의 목소리는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적한 게 이제 3일 날 발견을 하고 왜 14일 날 발표를 했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은 이미 많이 됐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지금 외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제 17일 날 발표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이것은 정적 보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번 정권의 어떤 기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권은 분명히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기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공개된 열린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보안이나 비밀 사안을 요하는 극히 일부의 것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밝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익숙치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명한 공개 민정수석실에 수상한 장비라는 이름 아래 차림막 그리고 검색대가 설치된 결국 특수용지, 감지 센서 장비를 해체하는 장면을 민정수석실에서 오늘 보여주던데요. 홍준표 대표 측은 네, 전대협 주사파 출신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한 사람 방산 브로커가 이 정부에 있다라고 하면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말은 불편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산비리라든가 아니면 전 정부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곧 자유한국당의 의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일종의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야당 대표들 만날 때 그걸 거부한 것도 그 밑바탕에는 그런 측면도 좀 깔려 있다고 좀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도 사실은 좀 놀랐는데요. 민정수석실이 아무리 비밀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 안에 또 민정수석실에다가 지금 들어갈 때 저렇게 검색대를 설치해서 민정수석실 안에 작성하는 문건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네. 저 검색대를 통과할 때 특수용지가 적발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런 것들을 설치했다는 거고요. 네. 그 장본인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는 건데요. 전 좀 갸웃하거나 의아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정윤회 문건 파동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찌라시가 밖으로 유출돼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찌라시가 유출됐다고 했는데 왜 청와대 안에는 저렇게 청와대 안에 또 다시 철옹성을 쌓듯이 민정수석실에다가 저렇게 검색대를 또 설치했는가? 결국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서였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순실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나는 모른다. 지금까지도 유지해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윤회 문건의 안에 최순실의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에 이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긴 했지만 네. 그때 그 문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서 최순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 문건에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그런 걸 설치를 했을까? 저는 최순실 씨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후욱이라고 하는데 어둡고 두꺼운 이 특수용지도 참 어둡고 두꺼운 용지만 쓰게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당초 문건에 대해서 추가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늘이 아니라 주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특히 처치해야 될 것, 그리고 파쇄해야 될 것, 해체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침대 아니겠습니까? 특정 가구점에서 계속 사들였다는 침대.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90만 원에 달한다는 휴지통. 사실은 휴지통 90만 원이 아니라 다른 거 살면서 90만 원이라 붙인 것 같은데요. 저 박 전 대통령 침대가 가져가겠다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는 이거를 공개하자는 분들도 많고요. 갑자기 정치 논란의 한 중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뭐 아까 그 이제 검색대 이야기 잠깐만 좀 네네. 말씀을 드리면 검색대를 저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서류가 그 안에서 한 300건이 그냥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발견이 됐잖아요. 맞겠다고 저렇게 왜 개미한 마리도 설치해놨는지 가지 모르겠어요. 못하게 하면서 그렇죠. 뭐 안에서는 상자체 발견됐죠. 사실은 내부에서는 저렇게 구멍이 뻥 뚫린 상황에서 저렇게 검색대 설치는 뭐 합니까? 네. 그런 게 있고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철거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아마 조국 수석도 아마 저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저런 거 철거하는 거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네. 과연 그럼 앞으로 민정수석의 문건들이
밖으로 안 나가겠다는 게 확신이 서는지 또 과연 그만큼의 보완을 할 것인지 그건 아마 제가 볼 자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 쓰던 물건들이 지금 이제 여러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퇴임을 했으면 사실 뭐 대통령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서로 이제 보관하겠다라고 할 텐데 네. 지금 저 고가의 물건들이 보면 이제 어떻게 뭐 어디 처리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산 거기 때문에 저게 사실 아무렇게나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걸 좀 누구한테 뭐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제품들을 보니까 다들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티슈함 하나에 93만 원, 뭐 이렇게 휴지통에 90만 원. 사실 일반인들은 뭐 저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제품들 두고 이제 논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신동욱 씨는 뭐 나한테 달라 지금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국정농단을 뭐 상징하는 걸로 쓰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국가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도는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어떤 쓰임새 자체는 여러 가지 좀 국민 여론을 들어서 하겠지만 네. 일단 이걸 함부로 지금 뭐 처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온당치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네,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말씀하세요. 사실은 지금 문건을 지금 일부러 사진 기자들 또 동영상 기자들 일부 불러서 네. 생중계하라 그러면서 생중계하는 게 좋을 걸 이래가면서 해가지고 분위기 띄운다든지 또 차단문 뭐 검색됩니까? 그걸 네. 한다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침대가 얼마나 비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청와대가 가만 보니까 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것을 국민 앞에서 무슨 고발하는 것 같은 여론에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주거든요. 네. 이건 점잖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청와대가 알아서 바로 전 정부의 일 아닙니까? 그다음 문 대통령에 있어서는 미우나 고우나 기록상으로는 바로 전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전임자 예우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법 처리 대상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꼭 이렇게 망신을 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나쁘다 이렇게 국민이 알겠습니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는 걸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검색대를 저렇게 없앤다. 사실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생긴 계기가 뭐냐면 문건 파동 때문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청와대에서는 그걸 또 지켜줘야 될 아마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걸 만들었을 텐데 지금 이현정 의원처럼 앞으로는 뭐 조국 민정수석은 과연 그럴 땐 그런 대비는 다 돼 있는지 모르겠다.